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회원가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여권도 없고 국기도 없고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남의 나라 손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00년입니다. 한 민족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는 나라마다 쫓겨났습니다.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짐 싸서 나가야 했어요. 어디를 가도 그들은 손님이었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요, 씻을 수 없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한 세대의 3분의 1이 사라진 큰 상처였거든요.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이요,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슬픔을 안고 살던 민족에게요, 어느 날 조국을 만들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다비드 벤구리온입니다. 키는 160도 채 되지 않았어요. 말도 조용조용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시골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작은 거인. 키는 작은데요, 사람들 앞에 서면 어깨가 넓어 보였거든요. 목소리는 낮은데 그 안에 쇠붙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이 사람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한마디 때문입니다. 적에게 자비란 없다.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만든 정신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죠. 사방이 적인 땅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요.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 편이 없었어요. 인구는요, 주변 아랍 나라들에 비하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땅 크기도 아주 작았어요. 지도 위에서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 손톱만 한 땅을 지키겠다고요, 이 사람이 나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섰는지 아세요? 혼자 배우고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 옛날 러시아 혁명을 이끈 레닌의 결단력을 공부했어요. 영국을 지켜낸 처칠의 전시 리더십도 밤새 읽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잠들 때 이 사람은 책을 폈던 겁니다. 남들이 놀 때 이 사람은 지도를 폈어요. 남들이 포기할 때 이 사람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남는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2000년의 서름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런 각오로 매일 잠자리에 드는 나라를요, 매일 아침 이 각오로 눈을 뜨는 사람들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각오를 처음 심어준 사람이 벤구리온이거든요. 이 마음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혹시 지금 이스라엘 국제공항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벤구리온 국제공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어디로 나가든요, 반드시 이 사람의 이름을 지나서 나갑니다. 반드시 이 사람의 이름을 밟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게브 사막에 있는 큰 대학 이름도 벤구리온 대학입니다. 길거리 이름에도 벤구리온이 들어갑니다. 학교에서도 벤구리온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이름을 들으며 자란다는 겁니다. 밥상에서도 벤구리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벤구리온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 이름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느 집이든 이 이름 하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없이는요, 이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도요, 이 작은 남자 앞에서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키 작은 시골 아저씨 같던 이 사람이요, 어떻게 이런 무게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철 같은 남자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조용하고 예민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밑에서 자란 폴란드의 작은 마을 아이였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도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부모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던 아이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였어요. 그저 흙 묻은 신발이나 걱정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14살이 되던 어느 해부터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어린 소년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한 아이의 마음속에 대체 무엇이 새겨진 걸까요?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살짝 되돌려 보시죠. 1886년입니다. 러시아 황제가 지배하던 폴란드였어요. 플론스크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조그만 동네였어요. 그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요, 다비드 요세프 그린입니다. 훗날 이 아이가요, 바로 벤구리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어린아이가요, 그 벤구리온의 시작이거든요. 집안은 그런대로 살만한 편이었습니다. 중산층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도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낮에는 평범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밤에는요, 방에 앉아서 밤새 책을 읽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어린 다비드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유대인도 언젠가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는 그 꿈을 품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셨어요. 어느 날은 이웃 도시에 있는 동료를 만나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그 활동은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시오니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이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세우자. 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늘 그 꿈이 담겨 있었어요. 어린 다비드가 그 눈빛을 매일 본 겁니다. 흔히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녁마다 아버지가 진지한 얼굴로 뭔가에 몰두하고 계시면요, 어린 자녀는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진지한 뒷모습은 마음에 남아요. 아, 저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다비드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 아이의 첫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 폴란드에서 유대인은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거리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일자리에서 밀려났어요.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매일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가끔은 더 큰 일도 있었어요. 러시아 곳곳에서 유대인 마을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집이 부서지고 재산을 빼앗겼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폴란드까지 들려왔거든요. 어린 다비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 이런 말을 매일 듣는다고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른한테 말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경찰한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거든요. 그 서러움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씩 쌓였습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요. 그렇게 쌓인 것이 어느 순간 그릇에 가득 찼거든요.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 소년의 마음이 마침내 결심으로 바뀝니다. 어른들이 하는 회의를 뒤에서 지켜보던 소년이요,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마을 친구들을 하나둘 모았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자. 이 아이들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에즈라입니다. 에즈라는 히브리어로요,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4살짜리 아이들이요,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모임을 만든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요, 내가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요, 내가 이 민족을 지킨다는 결심이 자리 잡은 겁니다. 14살짜리 아이가요, 바로 이 결심이 훗날 이스라엘을 만든 그 결심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폴란드의 이 시골 마을에서는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조상들이 살던 옛 땅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중해 건너에 있는 그 땅이었어요. 가야 했습니다. 그 땅으로 가야만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은요, 당시에는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 땅은 이 소년이 상상하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른들 이야기 속에 나오던 그 좋은 땅이요, 현실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과연 이 폴란드의 소년은요, 그 먼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도착했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06년입니다. 20살의 청년이 배에 올랐습니다. 젊은 다비드 그린이었어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무작정 떠난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지중해 건너편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옛 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당시 이 땅은요, 오스만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왜 굳이 이 낯선 땅으로 갔을까요? 폴란드에서는 아무리 애써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벽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뚫리지 않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직접 우리 옛 땅으로 가겠다. 거기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만들겠다. 배 위에서 며칠 밤을 보냈어요. 갑판에 서서 파도만 바라봤거든요. 가슴은 뛰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의 마음이었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한 그날이요. 청년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기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거든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요. 어른들 이야기 속에서요.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본 땅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메마른 흙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햇볕은 살을 태울 만큼 뜨거웠어요. 마실 물은 늘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쉬운 땅이 아니었어요. 이런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요,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실제로 찾아가 보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20살 청년 다비드가 처음 만난 이 땅이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실망해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농장이었어요. 땅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했거든요.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잠자리도 편하지 않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되었어요. 등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밤에는 자기 전에 손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찢어진 손바닥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대요.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인가? 그런 물음이 마음을 스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조국을 만든다. 폴란드에서 곱게 자란 중산층 집 아들이요, 이제는 하루 종일 흙 묻은 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둘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밭을 갈고 같이 마을을 세웠어요.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폴란드 유대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은요, 새로운 조국을 세우겠다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새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가 고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자의 새끼. 사자의 새끼요. 강하고 용감한 짐승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게요, 얼마나 큰 결정인지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굳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이제 사자의 새끼로 살겠다. 내 민족을 지키는 사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름에 새긴 겁니다. 폴란드 시골 소년 다비드 그린이요, 이제 이 땅의 벤구리온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이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마음을 다잡아도요, 땅을 갈고 오렌지를 딴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앞에는요, 훨씬 더 큰 벽들이 놓여 있었어요. 땅을 지배하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들어옵니다. 주변 아랍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하나 쉬운 상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큰 힘들 사이에서요, 이 젊은 벤구리온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폴란드 소년이 사자의 새끼가 되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답이 곧 눈앞에 펼쳐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무너졌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땅은 영국의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흙을 파던 청년이요, 이제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어깨도 넓어졌어요.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더 매서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혼자 애쓴 게 아니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회의를 열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노동자들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뭉치자. 흩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 사람들 마음에 그대로 박혔거든요.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계급으로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유대인 하나로 뭉쳐야 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요, 농민이든 노동자든요,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생각이 유대인 사회를 하나로 묶어냈거든요.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남자는 어느새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 사람의 나이가 62살이었어요. 20살에 도착한 그 땅에서 42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날 오후 4시였습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안에 조그만 미술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술관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요. 그때 이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키 작은 남자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요,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을 선언한다,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2000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자기 나라를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미술관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떤 이는 옆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계 방송이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라디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뉴욕에 살던 유대인들도요,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던 유대인들도요, 우리에게도 나라가 생겼다, 그렇게 서로 얼싸안았거든요. 20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인생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날 밤은 잠을 이룬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쁨은요, 몇 시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 갓 태어난 나라 주변에서요, 하늘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그 6나라가 손잡고 밀고 왔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땅에는요, 오래전부터 살던 아랍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요, 1947년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이 땅을 유대인 몫과 아랍 몫으로 나눠라. 주변 아랍 나라들이 이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랍 형제의 땅을 왜 나누냐? 유대 국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자마자요, 이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자, 그런 명분으로 6나라가 하나로 뭉친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시리아 군대도요,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6나라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어떤 나라는 남쪽에서요, 어떤 나라는 북쪽에서요,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조여오는 상황이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정말 아찔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라고 선언한 다음 날 아침이요, 사방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군이 몰려온다. 우리를 지구에서 지우려 한다. 새로 태어난 나라의 국민들은요, 집안에서 라디오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이 창문밖만 바라봤어요.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두려움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숫자를 보시죠. 소총이 1500정 있었습니다. 기관총이 400정 있었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6나라의 정규 군대를 상대로요, 소총 1500정으로 맞서야 했던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숫자로만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일주일도 못 버틴다.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남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남자는 여기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지금까지의 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폴란드에서 온 시골 소년이요. 이제 나라 하나를 통째로 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단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벼랑 끝 위기를 뚫어냈을까요? 그 답을 이제 만나보시죠. 벤구리온의 결단은 이것이었습니다. 군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게 왜 그렇게 큰 결단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요, 싸울 수 있는 조직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큰 조직 하나에 작은 조직 여러 개였습니다. 각자 자기 신념대로 움직이는 조직들이었어요. 어떤 조직은 벤구리온 편이었어요. 어떤 조직은 강경한 쪽이었습니다. 강경한 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조직 방식대로 싸운다. 우리 판단으로 우리가 결정한다. 그런데 벤구리온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국가 하나에 군대 하나여야 한다. 모든 무력은 국가 아래로 뭉쳐야 한다. 훨씬 더 차가운 판단이었어요. 훨씬 더 무섭고 단단한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군대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이 안 통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이게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벤구리온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사라진다. 보통 사람 같으면 눈치를 봤을 겁니다. 같은 편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까 봐요. 그런데 벤구리온은 달랐거든요. 국가가 살아야 지지자도 있는 거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1948년 5월 26일이었어요. 건국을 선언하고 겨우 12일 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IDF라고 부르는 그 군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기존의 모든 조직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요. 자기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 국기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었어요. 특히 강경한 쪽 조직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념대로 싸우겠다. 당신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알탈레나호 사건입니다. 알탈레나호는 배 이름이에요. 유럽에서 무기를 잔뜩 싣고 이스라엘로 오는 배였습니다. 소총이 5,000정 정도 실려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 무기보다 몇 배 많은 양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배의 주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아니라 그 강경한 쪽 조직의 배였거든요. 자기들이 자기 무기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벤구리온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 모든 무기는 국가에 넘겨라. 국가 하나에 군대 하나. 무기도 국가 하나에만 있어야 한다. 그쪽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벤구리온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세요? 같은 유대인이 탄 배였어요. 어제까지 같은 편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벤구리온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배를 정지시켜라. 필요하다면 포격도 각오하라. 같은 편을 향해 무기를 겨눈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결정이었을까요? 평생 함께 싸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벤구리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우선이다. 국가 없이는 우리 민족도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의 차가운 판단이요. 이 사건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결정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 모든 무기를 든 조직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군대는 오직 국가의 명령에만 따르는 조직이 됐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통합된 군대로 6나라와 맞섰어요. 세계 사람들 예상은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난다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지켜냈어요. 1949년에 전쟁을 멈추는 약속이 맺어졌을 때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오히려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소총 1,500정으로 시작한 나라가요. 6나라를 밀어낸 겁니다. 전 세계가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지구 반대편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벤구리온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결단의 결과라는 걸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기적을 믿어야 한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잘 보여줍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요. 그게 벤구리온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무서운 능력은요. 전쟁터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벤구리온은 하나를 더 알고 있었어요. 공식 군대만으로는 이 나라를 못 지킨다. 사방이 적인 이 땅에서요. 군대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또 하나의 조직을 은밀히 키우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이 되는 그 이름이요. 이제 곧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지금 만나보시죠. 그 조직의 이름은요. 바로 모사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정보기관으로 알려진 그 이름이거든요. 모사드는요. 히브리어로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하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까지도 따라갑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조직이었어요.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이 일을 했거든요. 누가 요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옆집 사람도 몰랐다고 해요. 벤구리온은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나라를 건드리는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이 말이 모사드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로 강한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잠시 이 민족의 아픔을 짚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무거운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그 아픔입니다. 한 세대의 3분의 1이 사라졌거든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사람요, 아버지를 잃은 사람요,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처를 그냥 묻고 살아가야 했거든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 상처를 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벤구리온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누구도 우리 민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마음이 정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의 이름과 만납니다. 아이히만.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아픔을 준 계획을 실행한 사람이었어요. 서류로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남미로 도망갔습니다. 아르헨티나였어요.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못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보 요원들은요, 조용히 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요.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960년 5월 12일 밤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퇴근 버스에서 내렸어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요원들이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아이히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의 추격이 끝난 겁니다. 이 남자는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법정에 섰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일이었을까요? 세계 각국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어요.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데려온 사람을요. 자기 나라 법정에 세운 겁니다. 어느 나라도 상상 못한 일이었거든요. 우리 민족을 건드린 자는요,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세계에 보낸 거예요. 벤구리온이 이걸 뒤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재판을 지켜봤을 뿐이었어요. 이 재판 이후에요, 세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 작은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된다. 저 나라는 절대 잊지 않는다. 저 나라는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 이 이미지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벤구리온이 원했던 것이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 이 목표가 재판 하나로 완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다. 그렇게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는구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결단이 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 열리기 훨씬 전에요. 벤구리온이 이미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나 내렸었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요. 누구도 상상 못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잠깐 되돌려서 그 결정의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1953년이었어요. 이스라엘 국민 앞에서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꺼냅니다. 저는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67살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자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내려온다고요.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저러시지? 몸이 안 좋으신가? 무슨 사고가 있었나? 여러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벤구리온의 얼굴에는요, 아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다 정한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한 사람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가 없어도 이 나라가 굴러가야 합니다. 제가 있어야만 굴러가는 나라라면요. 그건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 텔아비브가 아니었어요. 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었어요. 네게브는요,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큰 사막입니다.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 사막 안에 스데 보케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벤구리온은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양털을 깎았어요. 채소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소를 돌보고 밭을 갈았어요. 한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이요. 이제는 손수 흙을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랐거든요. 저분이 그 벤구리온이야? 진짜 저러고 사시는 거야? 그런데 벤구리온은 조용히 웃으며 일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나갔어요. 저녁이 되면 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회사를 이끌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조용한 시골밭에 앉아 채소를 심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옷차림으로요. 벤구리온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필 사막으로 갔을까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사막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절반이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남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먼저 사막에서 살겠다. 그러면 국민들도 따라올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955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시 위협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에즈 위기라는 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벤구리온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숨 한번 쉬고 다시 총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사막을 뒤로 하고요. 나라의 부름 앞에 다시 선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나라를 이끌었어요. 수에즈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하나하나 헤쳐나갔거든요. 그러다가 1963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10년을 사막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1973년에요. 87살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이 사람이 남긴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허름한 방 한 칸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가 있었어요. 낡은 옷 주전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마지막 짐이 그게 다였던 거예요. 집 안을 둘러봐도 값나가는 물건은 없었거든요. 그저 소박한 살림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었습니다. 국립묘지에 묻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랑하던 사막에 묻어주세요. 한 나라의 아버지였던 사람이요. 가장 화려한 자리를 마다한 겁니다. 자기가 땀 흘리며 걷던 그 사막이 좋다고요. 그 부탁대로요. 벤구리온은
네게브 사막의 조용한 협곡에 잠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초라한 돌 하나가 놓여 있는 그 자리를요. 꽃 한 송이 놓고 조용히 인사만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자리 앞에서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삶의 방식이요. 2026년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걸어올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답을 함께 짚어보시죠. 사막의 돌 하나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한참을 바라만 봅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오늘 만난 그 사람이요. 사실 얼굴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 얼굴이 있어요. 폴란드 시골 마을의 소년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서러움을 삼키며 자란 아이요. 그 아픔이 14살의 결심으로 바뀐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큰 아이였거든요. 두 번째 얼굴이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소총 1500정으로 6나라와 맞선 사람이요. 같은 편에게도 무기를 겨눌 만큼 차갑고 단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구 반대편까지 손을 뻗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이 있어요. 가장 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양털을 깎고 밭을 갈던 사람이었어요. 낡은 옷 주전자 하나가 유품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간이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 얼굴이 한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세 얼굴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서러움이요. 건국의 단단함으로 자라났고요. 그 단단함이 다시 사막의 겸손함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살아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한 가지 얼굴로 살기도 어려운데요. 이 사람은 세 가지 얼굴을 하나로 이어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이 순간에도요. 중동은 조용한 날이 없거든요. 매일 뉴스에 새로운 소식이 실려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한가운데 서 있어요. 사방이 여전히 조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날 벤구리온이 마주했던 그 두려움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많은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벤구리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남긴 정신이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남는다. 적에게 자비란 없다.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이 말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자녀에게서 자녀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 말을 배우고요. 집에서 이 말을 듣고 자랍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요. 공항 이름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길거리 이름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과서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 어느 곳을 가도요. 벤구리온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이 강한 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유산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막에서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요.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놨어요. 낡은 침대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유산일까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자리에 있어도요. 그 자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커야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겁니다. 세상을 흔들던 사람이요. 결국은 흙 앞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사막 앞에서 겸손해진 거예요. 큰 것을 이뤄낸 사람일수록요. 작은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큰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모습이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조용한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 앞에서요. 그저 한참을 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을 쥐면 놓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벤구리온은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자기 자리보다 나라를 더 크게 봤어요. 자기 이름보다 나라의 미래를 더 크게 봤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얼마나 만나봤을까요? 그런 지도자를 앞으로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요. 2026년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갖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살다간 그 자리에서요.
바람이 지금도 조용히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이 사막의 돌 하나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지구를 돌아 우리에게도 불어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요. 누군가는 이렇게 오래도록 남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람을 들을 수 있는지요? 그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남은 몫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걸어왔습니다. 폴란드 시골의 여윈 소년이요. 사자의 새끼가 되어 사막의 나라 하나를 세우고요. 그 사막의 흙 아래에 조용히 잠든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한 나라에 던진 사람이요. 낡은 침대 하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